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우리는 서로 필요하다. 우리는 어디에 살든 우리를 보호하고 먹이고 교육하고 지탱하는 공유 구조와 진화하는 사회적 관계에 의존한다. 이것은 취약성이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삶의 한 면모인 이유다. 어떤 사람들은 지원이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전혀 없이 지속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들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의존성을 극복하여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을 민주주의 기초로 인식하는 것이다. 네, 2주의 안산 다시 만나게 됐네요. 네, 2주의 안산에서는 안산 도시를 말하다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교육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인용구가 서로가 아니라면 우리가 누구에게 급진적 돌봄의 정치학 린시걸의 책에서 좀 뽑아와 봤는데요. 사실 교육이라는 거를 학교의 문제로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또 마을과 함께 또 도시와 함께 그리고 모든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돌봄이 시대의 하도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고 우리가 의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으로 서로를 돌봄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시민사회 운동이 맞아지는 만큼 교육도시를 말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진행자의 픽으로 이 문장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요, 좀 제가 좋아하는 가수죠. 자주 틀어서 청취자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김목인의 새로운 언어라는 또 음악을 오늘은 또 선정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김목인 노래 들으면서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비교 없이 말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을까? 그냥 그대로 새로운 것을 말할 수는 없을까? 그 어떤 과장도 수사도 없이 어떤 공격도 변명도 없이 지나친 겸손도 두려움도 없이 마음에 활짝 핀 새로움으로 대초일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들 말하면서 자신들은 어디에도 일찍이 없었다는 듯 온갖 가벼운 말들을 넘고 정치적 멘트도 넘고 피곤한 계산도 의심도 없이 마음에 활짝 핀 새로움으로 진부하고 낡은 것들만 있었다는 듯 하나로 묶지 않고서는 말을 못하는 온갖 시시한 단어로 만든 가상의 집들을 짓고 세상 모두는 그 안에 넣고
자신은 혼자서 새로움인 듯 비교 없이 말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을까? 그냥 그대로 새로운 것을 말할 수는 없을까? 그 어떤 과장도 수사도 없이 어떤 공격도 변명도 없이 지나친 겸손도 두려움도 없이 마음에 활짝 핀 새로움으로 가벼운 말들을 넘고 정치적 멘트도 넘고 피곤한 계산도 의심도 없이 마음에 활짝 핀 새로움으로. 네, 김목인의 새로운 언어 듣고 왔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제가 처음 모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와 계신데요. 안산에서 단원 FM에서는 특히나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나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너무 뵙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규선입니다. 네. 네. 어떻게 제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는 부천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이력이 좀 깁니다만은 긴 이력 다 얘기하셔도 네. 됩니다. 89년도에 고등학교 교사로 출발해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그다음에 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율곡교육연수원이라고 거기서 교원 연수 담당을 했고요. 그러다가 2017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아신가요? 네. 네, 수능으로 유명한 네. 기관이죠. 우리나라니까 교육과정과 평가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4년 4번 정도 3년 반 동안에 원장 직무를 수행했고 네. 그때 이제 이 17년도 포항 지진 때부터 네네. 코로나 때까지 수능을 4번 담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도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나가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최종전에서 결전을 치렀는데 약간의 부족으로 교육감에 낙선을 한, 그러면서도 전국 최다 득표 낙선자 네. 그렇게 했고, 지난 두 번의 대선 때도 교육 공약도 개발하고 이번에도 교육 공약 기초를 마련했던 이름은 성기선입니다. 네. 학생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선생님. 네. 해석이 좋으시네요. 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조금 예, 가까이 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나와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경기도 교육감 후보님이라고 해서 또 이제 너무 궁금해서 사실 모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저는 애들이 다 컸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30대여가지고 이제는 네. 근데 이제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 사실 이게 교육의 문제가 항상 아이들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 이제 또 저출산 시대이기도 한데 교육의 관심도는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에 또 누가 이제 교육감으로 나오느냐가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의 되게 큰 관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한번 떨어질 때 데미지가 크시잖아요. 되게 이제 선거에서 한번 떨어지면은 네. 전투에서 네. 또 느끼는 그 스트레스 네. 또는 직계 가족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오는 그 충격, 진짜요? 예, 그 정도가 온다는데 처음에 저는 저도 사실 처음 선거 나가봐서 네. 경험했지만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네. 지나와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네. 예, 보통 회복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써야 되는 에너지도 너무 많은데, 네. 그렇죠? 또 그 에너지의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또 아쉽게 떨어지시면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45.2%를 얻었으니까 두 네. 사람이 나와서 한 5%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박빙이었네요. 차이가 있는 거니까 네. 아시다시피 22년도 선거는 그 바람이 네. 좀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서 네. 대붕 역풍비하고 생어 역수영이라 이 말이 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님도 좋아하신 글인데 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서 난다 그랬는데 제가 바람을 거슬러 날라 그러다가 약간 추진력이 부족해가지고 넘어서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선거 분위기가 그랬고요. 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지난 3년 반 동안의 교육이 얼마나 왜곡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지를 경험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서 우리 교육을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전진시킬 수 있도록 다시 준비해서 힘을 재충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출마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벌써 이제 답을 다 하셨네요. 그러니까 지난 네. 사실은 3년 반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네. 24년도 12월 3일 날 교육 정치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달에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썼던 책 제목이 네. 교육 내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 내란은 오히려 그 역사적으로 더 오래됐다고 보고 네. 지속성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교육 현장이 대단히 혼란스럽다. 어떻게 보면 황폐화됐다. 어떤 사람은 교육 붕괴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단단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하는 그러한 행정력을 보이듯이 이 교육 행정도 정말 실사구시적인 방식으로 해서 현장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슬로건이 교육을 교육답게, 네. 학교를 학교답게 네. 이겁니다. 네. 그러한 정신으로 다시 한번 네.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문제가 이제 경기도에 수많은 지방자치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31개입니다. 네. 31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심사위단체끼리 모여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31개의 시와 경기도가 따로 있는 것만 같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을 해도 각각의 시가 받아들이는 경기도의 정책이 좀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피부로 와닿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피부로 느끼기로는 최근에 이제 교육감님 바뀌면서 그 교육감으로부터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것이 이제 각 시별로 이것이 교육청을 통해서 하달될 때 교육의 어떤 그 기조들이 많이 바뀐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도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시민으로 살 때는 안산시에선 굉장히 멀게만 느껴져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안산시 안에서 뱅뱅 돌면서 뭐 시장님이 뭐 이것도 하고 뭐 또 교육청이 뭐도 하고 해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산시 안에서 그 작은 테두리 안에서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전체 경기도의 교육 방향은 어떤데 우리 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방향은 맞는가?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방향인가?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뭐 2022년에 나오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의 정책 방향은 이런 방향이어야 한다라는 기조가 이미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청취자들도 잘 모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2010년도부터 경기도는 혁신교육을 추진해 왔죠. 네. 그 혁신교육이 뭘까 따져보면요. 네. 뭐 학생 중심 교육, 현장 중심 교육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학생들이 중심인가 또는 현장이 중심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 이루어왔던 혁신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리더하고 미래 교육으로 이끌어갔던 매우 중요한 추진체였고 경기도 교육이 좀 자존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교사들이 특히나가 많은 지자체가 경기도를 따라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교육감이 바뀌니까 경기도 교사들이 되게 부끄러워해요. 우리가 선두주자였는데 이제는 다른 지역이 먼저 앞서 나가고 경기도가 뒤처져 있다. 보수적인 시각에서 교육을 바라볼 때 사실은 여러 가지 가치의 충돌도 있기는 하겠지만 현장이 안 움직이고
학생들의 삶을 관심을 두지 않고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죄송합니다.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소위 말해서 소통되지 않고 공감하지 못하는 교육 정책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이런 교육 대전환 시대에 정말 준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경기도 교육은 오히려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방향은 분명히 있는데 현장은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이 후퇴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효과가 10년, 20년 이렇게 뒤에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의 그 영향력이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우리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미래를 위한 준비인데 지금 우리는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반드시 진보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변화를 따라서 이끌리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지금 사회 변화를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교육적으로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경기교육이 갖고 있는 지금 퇴행적인 구조 반드시 이걸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교육 내란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네. 부제를 다셨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길을 잃은 시대다. 네. 그래, 가르침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걸 질문하시는 게 책 전면에 그렇습니다. 예, 쓰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정책 방향이라는 건 사실은 앞으로 이 교육의 정책의 어떤 방향을 설정할 때 나는 이걸 교육의 본질이라고 뭐라고 본다 이렇게 하는 뭔가 뚜렷한 가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랑 소통을 좀 해주셔야. 네, 네, 예. 네. 저는 네. 뭐 교육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보다 네. 현상을 먼저 일단 볼 때, 네. 만약에 저보고 뭘 하라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학교의 수업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네, 그 정상화를 예, 또 정상화라는 의미는 예. 학생들이 학습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학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부분에게만 학습 활동이 일어나고 나머지 학생들 전부 다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는 구조. 네, 이건 오래된 겁니다. 네, 소위 말해서 성적 중심으로 상위권 학생들, 대학 입학 중심으로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7, 80% 아이들은 버려지는 교육이거든요. 네,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고, 최근에 수업 방해 사안들이 너무 많아요. 네, 수업이 초등학교는 40분이잖아요. 네, 그럼 어떤 아이가 약간 이상 행동한다. 네,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그 아이를 얘기하고 잠재우는데 15분 정도 걸려요. 40분에서 15분을 잃게 되죠. 나머지 아이들은 그 시간에 뭐 합니까? 그러니까 수업답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방해 요인들도 제거해 줘야 되고, 그 다음 단계 들어가 보면은 난독증, 느린 학습자, 다문화 아이들, 수많은 특질을 갖고 있는 학교 수업으로부터 소외받은 아이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 대한 처치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그 책에서 BRG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베이식 에듀케이션, B, 네. 기본 교육이 일어나야 되고, 네, 거기는 기초학력이나 정서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R, 관계 회복, 네. 관계 형성, 사회 정서학습, 네, 아이들과의 관계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네,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 이 관계 단절의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리고 G, 성장, 모두의 성장을 우리가 꾀야 되죠. 일부의 성장만 하는 교육은 그거는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모든 학생들의 성장과 관계와 기본 교육이 확보되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의 권한을 많이 주고 수업이 정말 수업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은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시설의 문제, 또 프로그램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수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수업이 수업답지 않고 아이들 모두 다 엎드려 자고 있고, 네, 교사는 교사대로 따로 놀고, 네. 교권은 교권대로 무시당하고, 학폭은 일어나고, 그러한 난장판인 교실, 학교,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문제를 좀 더 연구해 보면은 네. 많은 부분에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지원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인적, 재정적인, 물적인 지원을 거기에 투입해야 되지. 이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지원과 후원을 하지 않겠냐. 지금은 그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교육으로 가고 개인화되고 거기에는 자본의 영향이 주고 결국은 격차나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공교육이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해외에서의 나온 책들을 통해서 네. 예, 보게 되면은 그 특히 이제 뭐 자본주의가 이제 발흥한 영국이나 뭐 네. 미국의 사례 보면은 명확하잖아요. 있는 집 자식들 가는 학교 다르고, 네. 없는 집 자식들 공교육 안에 들어가면 교사도 제대로, 예, 뭔가 지원을 못 받고, 네, 뭐 네, 학교 네. 시설 전체가 낙후되고 노후되고, 아이들은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는데 또 뭐 소위 이제 우리가 흔히 말썽 많은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아이들이 다 공교육의 그 학교들에 모여 있는데 이게 또 주거지와 밀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계급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이게 엘리트주의나 능력주의라는 것이 사실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뭐 유학을 가든 서울대를 가든 연고대를 가든 사실 그 집안의 어떤 물적 조건이 좋지 않으면 옛날처럼 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대치동에서 학원비를 뿌렸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경기도는 어떠냐? 우린 서울의 강남도 아닌데 경기도도 또 경기도 나름대로 도시마다 또 처한 환경이 다른데 저는 다른 도시에서는 이제 잘 모르겠고 안산에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을 보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안산도 은근 그런 걸 원하는 부모들이 있고 우리 좀 다르게 키우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국제고등학교, 국제중학교 뭐 이런 데 보내기 위해서 목동이나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는 엄마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여기지만 아이를 데리고 이제 따로 그렇죠.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겠다고 또 안산에서 또 이런 시장님 같은 분들은 또 여기에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가학고등학교 만들어보고 또 사립고등학교 한번 유치해보자 국제고등학교 들어오면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으면 사실 이제 앞으로 미래의 교육관님이 바뀌시면 굉장히 상충되는 이제 상황이 올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안산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경기도 교육정책과 이게 맞아야 사립고도 만들어지는 거고, 뭐 국제고도 만들어지는 거고, 과학고도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을 계속 뭔가 자신의 어떤 치적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해왔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그 학교 설립에 네. 대한 권한은 네.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네. 그 지자체단, 지장, 저 시장이나 이런 권한이 아니에요. 네네. 물론 그런 특권층을 노리는 또 그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구조에서 지난 이명박 때부터 그런 자사고라든지 국제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산 지역의 고등학교 평준화 연구 책임을 제가 했었습니다. 안산 광명 의정부를 평준화시킬 때.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고등학교 교육이 엘리트 교육이고 네. 소수를 위한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보편 교육입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무상 교육까지 네. 완전히 실현이 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차별화하고 소위 말해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그러한 소위 말해서 얄팍한 뭐랄까 그 국민들 또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 네. 그러니까 교육적인 어떤 전체 생태계를 생각하지 않고 막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교육은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깨지면요 네. 다른 부분이 딱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보편적인 평준화 시스템을 가야 된다. 특수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자꾸 확대하려고 하는 순간 네. 나머지 교육은 버려집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강점 중에 하나는 외국보다는 그래도 계급적인 차별은 덜합니다. 네, 그렇죠. 한국 교육의 보편성은 우리도 충분히 인정하고 외국에서도 인정하는데 이제 그걸 자꾸만 차별화 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좋은 대학 많이 간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보편 교육을 충실히 잘하고 집 근처에 있는 학교의 질을 계속 제고시켜주고 오히려 거기에서 학력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연구를 통해서 밝힌 바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을 없애야 되고 엉뚱한 정치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학교 제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게 네. 교육청이 할 일이고 안산시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불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교사들과 함께 해 나갈 일이지 기존의 공교육 체제를 버리고 사적인 어떤 자본의 힘으로 자기 아이들만 위한 교육을 하겠다? 이거는 교육을 개인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바에야 공교육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막 부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네. 전반적으로 저희 특히 안산은 반어시아 공단이라는 네, 네. 큰 산단하에 부모들이 그곳에서 노동자로 그렇습니다. 예,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좀 분위기가 갈수록 마치 반어시아 산다는 뭐 저희랑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는 저는 그래서 이 교육 정책을 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긍정적 차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평등하다고 해서 획일적 평등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긍정적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산과 같이 교육적 자원이나 인적, 물적, 지역 자원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데는 교육적인 지원을 더 많이 해서 네. 양질의 교육을 해주도록 해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야만이 가정으로부터 오는 그 지원에 부족한 아이들을 네. 더 많이 지원해줘야 그 차이가, 그 격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안산이 갖고 있는 열악함이 있다면 우선적인 교육 정책의 대상이 돼야 된다. 왜냐? 거기에 불만족하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네. 이 지역에 정주의식도 없다 보니까 시민으로서 난 여기서 애착을 가지고 더 시민으로서 오래 살겠다 이 생각도 줄여들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역에 살 수 있는 조건 그것이 특히 이 교통도 있고 뭐 이렇게 산업 경제도 있지만은 교육적인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부족한 것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네.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줘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준화돼서 안산이 다행히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사실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고등고등학교가 있어서 저희 아이가 배정을 그쪽으로 받아서 갔는데 사실 평준화가 안 됐으면 거기 가려면 평균 90 이상의 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 중3 때 저희 아들이 이제 또 프로게이머를 또 꿈꿨던 아이라 공부보다는 프로게이머 되는 거에 더 열중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축구하다가 게임하다 큰일 났다. 너 잘할 게 없다 이랬는데 이제 평준화되는 바람에 갔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그때 하신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받아놔서 열심히 학교의 명예와 이 뭔가 학교의 수준을 끌어올려놨는데 망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평준화 세대인데요. 네. 저는 그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네. 어떤 특정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리고 나머지 학교는 더 밑에 있는 애들 이제 배치했다. 네네네. 이거하고 네. 모든 학교를 골고루 배치하는 거하고 총량으로 보면요. 네. 어딜 가나 우리 아이들이에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다 연구를 한 겁니다. 네. 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일 때보다 오히려 입시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지금 수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네네. 뿐만 아니라 성적을 상승분을 네. 계산을 해보니까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소수의 몇 명만 모여있을 때보다 네. 그 아이들이 다른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섞여 있을 때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아. 그러면 자기들이 가르쳐 주면서 배우고 네. 또 중간쯤에 있는 애들은 또 공부 잘하는 애들 따라서 배우고 이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공부 못하는 학교만을 만약에 모아놨다. 그 학생들만. 그러면 옆에 애한테 야 수학 문제 푸는데 너 이거 좀 가르쳐 줄래? 그러면 씩 웃는답니다.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알 것 같냐?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과 덜 잘하는 애들끼리 섞여 있으면은 네. 서로 간의 태도도 배우고 서로 상호 티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게 전부 다 3년 동안 누적돼 보면은 네. 총량으로 보면은 평준화 지역의 학교가 성적이 훨씬 높습니다. 네. 이제 저는 저희 아이를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게 뭐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남의 집 자식들은 어떻게 크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좀 개방적으로 키웠더니 왜 자기를 왜 다그쳐 키우지 않았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제 진로를 선택할 때 딸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대학을 간 케이스인데 공부를 막 힘들게 했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예고를 갔기 때문에.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고3 때 1년 바짝 규칙적으로 공부하니까 성적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대학을 갔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복학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미디어를 이제 공부 따로 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대학이 줄 수 없는 네, 교육이더라고요. 네, 네. 돈을 좀 많이 들이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영상을 특수 영상 배워서 지금 바로 취업을 해서 미디어 프로덕션에서 연봉 잘 받으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좋네요. 근데 이제 세상이 변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전히 어른들은 학력을 선호하지만 제가 제 아들 들어갈 때 걱정했거든요. 너 그 대졸 아니어가지고 인사고과에서 나중에 이거 크게 너한테 장벽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자기 사장님이 40대인데 위아래한테 잘 보일 거 없고 너가 만드는 영상만 잘 나오면 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전히 교육제도가 그런 식의 어떤 학력 위주의 서열화된 위계화된 그 질서 안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교육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실력 위주로 네. 자기 진로와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특히나 AI가 이제 우리를 또 질적으로 바뀐 세상을 살도록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학력 사실은 졸업장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학교가 그걸 유도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다양하게 할 건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고 네. 옛날의 산업화 모델이거든요. 네. 그거를 빠른 속도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중심으로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미디어나 네. 방송이나 또 요즘 뭐 K-팝이나 네, 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고 충분히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다가 또 나도 공부하고 싶어. 그럼 네. 또 대학 가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은 다 일정한 연령이 딱 똑같이 졸업해서 대학 가지 않아요. 네. 자기 좀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사회적인 활동하다가 이거 하려 보니까 뭔가 좀 더 필요해. 네. 그럼 대학을 자기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취업 후 진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더 커질 거고 또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런 게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학력에 대한 구분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네. 이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지역 인재 선발 네. 이런 것들도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은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방화, 네. 지방 성장을 중심으로 하겠다. 안산이면 안산 지역에 나온 학생들이 안산 지역에 있는 뭐 기업체나 이런 네. 데 선발되는 비율을 높여서 네.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그걸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네. 교육 정책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야기가 원래 질문 드린 것보다 이제 딴 길로 셀 수도 있는데 이제 특성화고등학교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저희가 이제 도제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2학년 때 1명, 뭐 그 3학년 때 뭐 2명, 1명 뭐 이렇게 와서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2학년은 하루, 그다음 일주일에 하루, 그다음에 3학년은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늘 아쉽게 여기는 건 이제 뭐 집이 막 그렇게 가난하다고 다 특성화 가는 건 아니어서 뭐 대학 비율이 높더라고요. 특성학교 가서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많이 간다면 특성화고등학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가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 두 번째는 특성화가 나왔을 때 특성화 자체가 이미 전공이 정해지잖아요. 미디어 콘텐츠과는 저희랑 같이 하기도 하고 뭐 다른 과들이 있는데 실제 취업은 월급이 많이 나오는 제조업 분야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거제도로 가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속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고용할 입장이 못 되는 뭐 작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라디오다 보니까
직접 고용도 어렵고 급여가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최저임금밖에 안 되는데 제조업 분야에 갔을 때는 뭐 수당 이런 거 등등 붙으면 최소 저희보다 한 100만 원 이상은 더 받는 위치인데 근데 전공은 미디어 콘텐츠인데 가서 단순 노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성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뭐 그 얘기는 좀 다르긴 할 텐데 특성화고등학교 정책도 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지금 취업 구조하고 안 맞죠. 네. 그리고 대학 진학이 늘어났던 이유가 직업 탐구 영역을 줘가지고 네. 특성화고등학교 나오면 오히려 대학 진학할 수 있는 그 길이 더 열려버리니까 네. 네. 원래 취지대로 특성화고등학교 운영되는가? 네. 아니면 또 다른 질문으로 7, 80년대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지금의 특성화고등학교는 네. 근데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네. 왜냐? 교사들은 그게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네. 교사들의 자격증이 옛날 자격증인데 네. 지금 변화하는 기술 부분에 접목이 쉽지 않고요. 네. 이름만 다 바꿔놨어요. 그렇죠. 이름만 바꿔놓고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네. 그 프로그램들 보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새로운 어떤 산업이나 미래의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 이제 저는 안산의 미디어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 인재로 채용하고 싶어도 지역이 수용할 만한 기업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 미디어가 엄청 약한 부분이거든요. 미디어 센터도 없지, 미디어 관련한 미디어 프로덕션이 모여 있지도 않지. 근데 뭐 디지털로 한 뭐 컨텐츠 사업을 개발하는 벤처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학생들을 전 좀 약간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미디어 콘텐츠가 나와서 미디어과로 진학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사실 미디어과는 엄청 세거든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들어가는 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아이들이 그냥 빨리 군대 간다 이렇게 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한다. 근데 그럼 미래 뭐 하고 싶어라고 물어봤을 때 딱히 답이 없다는 거죠. 이게 미디어 네. 콘텐츠뿐만 아니라 네. 지금 모든 학생들이 네. 점수 꿈이 없나요? 위주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러한 지금 전공과 자기 진로가 불일치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취업까지도 불일치하는 이 미스매치가 너무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진로 적성에 따라서 자기가 진학하라고 그러는데 또 부모들은 또는 일반 사회 사람들은 한 칸이라도 더 높은 대학 진학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진로에서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를 때 아이의 적성을 발견하고 그걸 좀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좀 특수하게 키워야 되죠. 그렇게 키워놨다 하더라도 그 키운 만큼의 목표가 사회에서 실현되기가 또 쉽지 않고 그러니까 자녀 하나 키우는 게 네. 그냥 그 보통 일이 아니다는 것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또 이제 너무 많이 새길로 갔기 때문에 다시 일단 돌아야죠. 예, 본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네, 예, 추천하신 곡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의 노래 듣고 와서 좋습니다. 네, 쉬고 와서 다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싸두르며 부둥켜안은 채 뜨뜻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네,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다 끝까지 듣기에는 저희가 본론으로 빨리 달려가야 돼서 좀 줄여봤습니다. 네. 네, 다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면요. 미래교육협력지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많이 망가졌죠. 뭐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죠. 예전에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네. 그게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네. 이제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네. 그 이름을 바꾸더라도 그 형식과 네. 정신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지금은 뭐 뿌리채 날아갔다고 봐야죠. 네, 사실 뭐 어떤 사업이 추진되다가 이게 좀 망가졌다라고 할 때는 예산이 팍 줄었다. 네. 그리고 뭐 사이즈가 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일을 하면서 눈치를 봐야 돼요. 예. 자신 있게 못하게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또 망가진 거를 또 다시 이렇게 복원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저는 이제 학교가 네. 지역사회, 마을과 함께하는 그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네. 저는 그걸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네. 온 마을과 온 사회와 온 국가가 전력을 다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마을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에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소통하고 네.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그리고 지역사회에 수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문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들이 고립되어서 소통하지 못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못 발휘하는데 학교가 지금까지는 담벼락에 갇혀 있었거든요. 과감하게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네. 그렇다고 뭐 학생들 뭐 보안이나 안전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네네.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구조 이것을 반드시 다시 구축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생명, 평화, 환경, 공동체, 지구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성까지도 네.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뭐 제가 좋아하는 그 책 중에 하나가 하그리브스가 썼던 학교 교육 제4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제4의 길이 제가 말씀드린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네.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학교, 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끊임없이 개방하고 열어 나가고 함께 참여하는 그러려면은 그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 학교에 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뭐 책에도 쓰셨지만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는 여러 행정 업무에 치여가지고 맞습니다. 교육에 들어가는 뭐 에너지보다 행정 처리하는 에너지가 더 크다. 그리고 감시와 통제를 위한 뭐 정량평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정성평가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저도 사실은 동생이 교사거든요. 이게 보이는데. 제가 지금 네. 학교 현장에 교사들하고 많이 만나고 네네. 저도 지금 예비 교원들 양성하고 있는데요. 네네. 좀 안타깝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완전히 죽이는 교육 행정이다. 네. 어떤 중학교 선생님을 뵀는데 네. 행정과 수업 준비에 비율이 얼마냐 제가 물어봤어요. 네. 8대 2라는 거예요. 그래서 8이 수업 준비죠. 그랬더만은 아니요. 행정 업무가 80%고 네. 수업 준비나 학생 지도가 20%입니다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 그런 건 알겠지만은 네. 상당히 비중이 높다. 저는 그게 이해가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주무 기관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방통 이제 예. 미디어 이제 통신인데 그 전에 보면은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뭐 서류 내라는 걸 쉽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갑자기 메일 보내가지고 갑자기 오늘 안으로 뭐를 보내시오. 아니면 일주일 안으로 보내시오. 그러면 갑자기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거 이제 막 하다 보면 막 화가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야 뭐 미디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학교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인데 그게 계속 방해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근본적으로 구조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의 문제는 사실 경기도 혼자 고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의 뭐 의지와 또 교육부 장관과 뭐 전체 교육 방향과 경기도의 방향이 서로 같이 이렇게 또 맞춰가야 이게 전체 구조를 바꿀 수 있을 텐데 경기도 교육감의 위치에서
경기도만의 어떤 다른 교육 방향을 세울 수 있나요? 아유, 저는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장 지금 유초 중 고등학교를 관장하는 그런 교육청입니다. 아, 예. 교육부에서 상당한 권한의 위임을 받고 이양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네. 교육부는 국가 전체의 교육 방향을 설계한다면은 네. 교육청은 해당 교육청 안에 네네. 정말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행정 업무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를테면은 학교 단위 행정실들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네네. 각 학교마다 다 있죠. 네. 그런 행정실 업무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나.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 자료들은 집적을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대응을 해주면 돼요. 네. 이를테면 국회에서 무슨 의정 자료 요청한다고 학교 현장에다 공문 뿌려서 내일까지 내라고 그러잖아요. 네. 수업하다가 그거 준비하기 바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네. 중간에서 그런 행정을 종합적으로 네네. 대응해주는 팀들 그게 지역마다 예. 지역 교육청마다 그 규모를 학교 단위에 있는 행정 요원들이 좀 종합해서 거기에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종합 행정 지원 센터 같은 게 만들어지면은 학교 단위에 내려가는 잡무들은 많이 없어질 거고요. 네. 학교 안에서도 지금 AI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교사들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그 업무에 대해서는 AI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정말 교사들이 수업 준비하고 학생 지도하고 면담하고 네.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네. 행정 업무 제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제로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러면은 충분히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네. 그게 학교가 해야 될 일이고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연구소에도 있어 봤고요. 네. 지금 이제 활동하면서도 이제 행정 업무를 아니할 수 없어서 그렇죠. 저도 합니다. 예, 하는데 느끼는 거는 제가 대학원의 연구소에 있었던 그 시절에도 전산화가 굉장히 잘 돼서 온라인 보고 다 책에 잡혀 있는데도 굳이 출력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굳이 찾아가서 결제 라인별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는 너무 낭비적인 이 기후위기 시대에 종이도 낭비되고 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고 또 저희가 느끼는 건 저희가 법인 현황 보고할 때 이미 자료를 정부에다가 다 기관별로 다 내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누가 바뀌더라도 전산화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 출력이 가능하면 굳이 저희한테 또 냈던 걸 다시 또 내라고 할 필요도 없는데 내게끔 만드는 이 상황. 맞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AI 선도국가처럼 막 이렇게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시스템은 여전히 그렇게 굴러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회 예. 이 국정감사 때 가보면요. 네. 그 보지도 않는 자료가 몇 톤이 네. 트럭으로 거기 들어가거든요. 네.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온라인으로 다 네. 자료를 확인하면 되고요. 네. 저도 지금 제 연구실에 네. 물론 프린터가 고장나서 그렇지만은 프린트를 지난 2년 동안 프린트 한 장 안 했습니다. 아. 그냥 받아서 PDF 파일로 보내주고 네. 뭐 결제 라인이 있으면 내가 온라인 결제하고 네. 그다음에 프린트 할 게 있으면은 조교보고 네. 정말 최종적인 한 장 프린트해서 제출하라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지금 이중적인 업무를 네. 줄여 나가려고 한다면은 네. 충분히 업무 양을 줄일 수 있다 봅니다. 그거는 정말 교육계 혁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보시겠다. 아유, 그럼요. 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과의 연계하는 교육,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 명언처럼 이제 많은 학부모들도 그렇게 느끼고는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반복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교사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면 본인들이 또 신경을 플러스로 써야 된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 저희가 외부 교육으로 들어가면 교사들의 반응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또 이것도 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하면 훨씬 재밌을 일도 많은데 저희가 봤을 땐.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만 하다가 저희 방송국 오면 너무 막 재밌어 하거든요. 와, 이런 것도 해본다. 뭐 방송반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하는데 그런 어떤 뭔가 체험학습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사회단체 많잖아요. 환경단체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별망초랑 같이 해보니 네. 재밌더라고요. 한 3년 해보니까. 근데 이제 보면 교사의 반응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교사가 있고, 어떤 교사들은 진짜 피곤한데 왜 이것까지 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일이 플러스 된다고 느끼는 것도 있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협력을 통해서 지역 연계교육으로 마을 안에서 마을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막 이렇게 되려면 좀 으쌰으쌰가 서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는데 네. 교사들도 그런 것의 가치를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학교 업무에 치여가지고 네. 정신이 없는데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이제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네. 가능한 한 수업이나 이런 게 집중하게 하고 네. 행정 업무의 부담을 줄여 나가면은 네.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왜 안 하겠어요? 네. 지금 이제 애들 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다는 누구나 알아요. 네. 근데 학교 현장에서 지금 체험학습 거의 안 하거든요. 네.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체험학습 갔다가 사고 나서 네.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잖아요. 네. 아니 내가 애들 교육적으로 의미 있어서 데리고 나갔다가 내가 무슨 부주의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적으로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차라리 사고 안 나는 게 낫죠. 그러니까 학교 문을- 밖으로 안 나가는 거죠. 문을 안 열면은 사고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요. 교장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죠. 내가 있을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안전지향이다. 네. 물론 안전 중요합니다. 네. 특히 안산에서 안전 문제는 뭐 더 우리한테 예민한 문제로 다가오지만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인 보장 장치를 해야 되고요. 네. 그것으로부터 교사들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될 방식이 아니라 다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그 체험학습이 갖고 있는 의미를 살려주고 네. 만약에 학생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더라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그 문을 교사들의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서서히 협력해 나가고 그게 의미 있다면은 네. 귀찮은 일이 아니라 귀찮아도 해야 될 일이라면은 즐거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교장 선생님들의 마인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제 시간이 막 쫓겨가고 있습니다. 얼마 네. 안 남아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안산은 특히나 이주민이 많은 도시예요. 맞습니다. 예. 뭐 110개국 출신국이 있고 사실 뭐 이주 노동자 출신의 자녀들도 있지만 뭐 중도 입국 청소년인 뭐 중국 동포들이라든지 뭐 이제 러시아어권에서 살다 오신 고려인이라고 소위 불리시는 동포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느 한 학교로 막 밀집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문제가 지금 안산 지역사회에서는 엄청난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있지만 이렇게 중도 입국한 자녀들하고는 또 환경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들이 성장하면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과 이제 같이 살아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계속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아니면 한국 사회에 녹아나지 못하고 그냥 이주 노동자랑 똑같이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교육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경기도가 유난히 또 이주민 자녀들이 많죠. 네, 요즘은 뭐 경기도 특별하게 이제 많기도 하지만 전국 단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안성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네. 여기 시흥뿐만 아니라 안산, 네. 뭐 김포, 네. 이 중도 입국 자녀들의 그 언어 교육의 문제, 적응의 문제, 관계 문제 네.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도 입국이나 이런 아이들이 한 반에 한 20% 30% 넘으면은 네. 수업이 진행이 안 되죠. 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만약에 그 학생들이 한 20% 넘으면은 1교실 2교사제로 가야 되고요. 네. 그 2교사 중에 한 명은 이중 언어 지원 교사가 돼야 됩니다. 네. 그 이중 언어 교사 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네. 특히 그런 중도 입국이나 다문화 학생들 비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에는 네. 특별 지정을 해서 교사 이중 언어 교사도 늘릴 뿐만 아니라 초급반 소위 말해서 한국어 초급반에 해당되는 반에 뭐 3개월이나 한 학기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서
거기에는 교육관 내용 나가지 말고 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 네. 문화적인 것을 배우고 네. 그렇게 해서 일반 학급으로 변성할 때 그 과정을 프로그램화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 소위 말해서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이중 언어 교사들을 집중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번 학기에 네. 올해 네. 작년이죠. 작년에 이중 언어 교사 제도를 경기도가 없앴다 그래요. 그 예산 제로로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심각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한숨을 쉬는 걸 봤는데 네.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안성의 어떤 학교는 98%가 다문화 학생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왜냐하면 거주지 분화 현상 때문에 네. 그런 중도 입국이나 다문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정해졌다는 거는 거기에 들어올수록 자기들이 친근한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네. 편리하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국의 그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조금 빠져나가 버리니까 네. 그쪽 학교에 몰리는 경우가 높다. 이런 학교는 분명히 소위 말해서 국제학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강점도 살리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학교로 지정해서 일반 학교에 적용되는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 1인당 학생수 배정 그 기준을 거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특별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네. 이 문제는 단순한 그냥 꼭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가 나중에 그 부작용을 더 떠안아야 되거든요. 네. 어릴 때 한 아이에 대한 지원이 1달러면은 그 효과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18배, 20배까지 나온다 그래요. 네. 거꾸로 그걸 방어를 못하면은 그만큼의 부작용이 20배 이상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한 교육 환경이나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 사회는 대단히 불안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면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듣는 시간 불러주실까요?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뭐, 교육 철학 저희가 오늘 잘 들었으니까, 또 교육의 어떤 정책 방향도 들었으니까 청취자들이 또 이 부분에 공감한다면 또 계속 이렇게 관심 갖고, 네. 교육감 후보님의 행보를 또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다나오나 FM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이제 4개의 FM이 있으니까요. 한번 다 같이 FM끼리 한번 교육감 후보님들 모시고 또 이야기 듣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다. 오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혼자 계시니까 다 이렇게 비교가 대상이 없으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절대 평가해 주셔야죠. 상대 평가 말고. 그렇죠. 이런 그 단원 FM 같은 이런 지역 방송이 사실 아이들 미디어 리터러시, 청소년 방송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학교 단위에 있는 그런 방송국들과도 채널을 공유해 나가면서 하면은 훨씬 더 교육적으로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 인생은 아름다워 OST 교육감 후보님 성기선 교육감 후보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이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